중국의 반도체 굴기도 주요하게 다뤄주셨는데요. 중국의 수준은 어느까지 올라와 있나요? 아마 중국을 그냥 가만히 놔뒀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났을 거예요. 중국이 2013년 이후로 자기들이 수입하는 게 원유 수입액이 반도체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원유 수입액보다 반도체 수입액이 넘어선 게 2013년이고 그 뒤로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무역 수지 적자에 무역에서 굉장히 안 좋은 부분들 적자가 내는 부분이 대부분 반도체고 그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많이 팔아먹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시스템 반도체도 많지만 우리나라의 그 지난 한 20년 동안의 무역 수지의 한 85%가 중국의 반도체 판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중국에만 파는 거는 한 40%대 정도 되는데 홍콩을 통해서 들어가는까지 하면 60%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이 그렇죠. 60%가 중국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뭔가 어떤 경제 성장과 산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게 반도체의 국산화인 거죠. 그리고 그동안 재미 많이 봤잖아요. 산업 굴기에서. 근데 산업 굴기라는 게 뭐냐면 사실 중국이 WTO 체제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성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WTO 들어와서 우리는 룰을 지킬 텐데 우리는 시간이 필요해라고 해서 계속 시간 끌면서 안 지킨 거잖아요. 그러면서 WTO 체제의 어떤 좋은 부분은 다 취하고 약간 그런 것들은 계속 회피해 왔는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약간 산업 굴기를 했던 측면이 어떤 거냐면 보통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LCD를 예를 들면요. LCD 라인 하나 까는데 8세대 2조 정도가 된다 치면요. 그럼 중국의 BOE라는 회사가 2조를 들여서 깔려면 이게 감가상각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수율이 안 나오면 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어요. 2조에 대한 감가상각을 3년 4년 안에 떨어야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건데 중국 정부가 돈을 대주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1조 대주고 지방정부가 뭐 한 3천억 대주고 지방에 있는 무슨 연구기관에서 3천억 대줘요. 그러면 BOE는 4천억 가지고 2조짜리 라인 하나 깔 수 있죠. 그러면 수율이 막 10% 20% 나와도 돌리는 거예요. 팡팡 돌려요. 그러면 약간 그 제조업이라는 거는 계속 하다 보면 실력이 늘어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왔어요. 근데 얘들 감가상각이 없죠. 왜냐면 정부가 돈 대주니까. 그러면 이게 수율이 60% 70% 올라오면 가격을 말도 안 되게 덤핑을 칩니다. 그러면 기존의 뭐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나 뭐 이런 업체들이 견딜 수가 없죠. 그러면 사업을 점점 접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또 독점적인 사업자가 되면 가격을 올리죠. 네. 그게 성공한 게 뭐 LCD, 뭐 5G 통신 장비, 뭐 스마트폰, 2차 전지 전기차. 자, 요거를 딱 첨단 제조 2025라고 해서 2025년까지 70%를 반도체 국산하겠다라는 게 중국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또 반도체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했겠죠. 그게 그렇죠.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제 우리나라도 끝났다라는 게 몇 년 전에 굉장히 팽팽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미국이 그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반도체까지 그러니까 너네 손 봐주겠어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요, 만약에 이제 뭐 애플이라는 회사를 놓고 보면 뭐 세계 시총 1위 기업이니까 애플은 뭐 디스플레이를 안 하니까 그죠? 사잖아요, 자기들이. TV도 사죠. 그러면 가격이 싸지면 좋죠, 미국 소비자한테. 근데 반도체는 미국이 전 세계 50% 60%를 차지하는 산업이에요. 그럼 자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되니까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희한하게 러시아 유도 무기가 잘 안 맞는다는 느낌이 안 들었나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지원해준 무기는 정말 제벌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백발백중인데 희한하게 러시아가 쏜 건 잘 안 맞는 거예요. 적중률이 뭐 10%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그 미사일의 두뇌 역할하는 MCU라는 게 있어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는 건데 그거를 미국이 반도체를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허접한 회사들이 설계하고 생산하니까 MCU 성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라는 게 정말 진짜 안보와 직결된 군수물자인 거예요. 네. 그거를 패권을 넘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우리는 정말 운이 좋았던 거네. 그렇죠. 만약에 뭔가 이게 미국의 반도체 제재가 없었다 그러면 아마 중국은 상당 부분 우리 산업을
따라잡았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돈을 풀어서 자국 기업들을 밀어주고 있으니까 중국의 1등 파운드리 업체는 SMIC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는 14나노까지는 양산을 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7나노까지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양산 검증은 안 된 거고 지금 D램 쪽에서는 CXMT 창신 메모리라는 회사가 한 18나노까지는 이제 기술이 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YMTC라는 회사 낸드 플래시가 이 회사가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국 내에서 SMIC하고 YMTC가 좀 주목할 만한 회사인데 YMTC는 지금 128단 낸드 플래시까지 양산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196단까지 개발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여기 또 맞춤형 제재를 내놨죠. 그래서 중국의 14나노 이하의 파운드리 관련된 기술 못 들어가게 막았고, 그리고 18나노 이하의 D램 장비 기술 못 들어가게 막았고, 128단 이상의 장비를 못 들어가게 딱 패키지로 막은 거죠. 네. 제가 단편적으로 들었던 네. 기사들이 이 맥락이구나. 네네, 맞습니다. 그냥 기사로 들을 때 저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스토리를 들으니까 맥락이 느껴지네요. 네네. 네. 아마 그 트럼프 때 반도체 제재가 시작됐는데 그때는 약간 말만 많고 제대로 된 제재가 없었어요. 그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냥 앞에서 맞아서 아픈 척하면서 뒤로는 다 실리를 챙겼거든요. 근데 바이든 정부 들어서 이게 정말 반도체를 잘하는 사람이 제재를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예리한 것 같아요. 정말 쪽집게 이렇게 제재를 딱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얘기 들으면서 언뜻 드는 생각이, 근데 그렇게 아무리 미국이 해도 네. 또 중국이 시간의 문제지, 걔네가 포기 안 하고 그냥 계속 하다 보면 또 할 것도 같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LCD 산업이든 아니면 한때 우리 OCI인가 이런 태양광도 막 잘 나가다가 똑같은 논리로 중국이 덤핑하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 망하고 중국이 그 주도권 다 뺏기고 이랬던 건데 반도체도 안심하기는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렇죠. 일단 어쨌든 그도 제재를 안 하고 놔뒀으면 아마 빨리 됐을 텐데 이 제재로 인해서 일단 10년 정도의 시간은 번 것 같아요. 최소한. 네, 최소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벌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더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려고 하고 있어요. 향후 5년 동안 1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5조 원 정도를 반도체에다가 투입한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정말 계속 하다 보면 그 돈이 풀리면 또 이걸 가지고 약간 불법과 어떤 그 경계에 있는 것들 하는 거죠. 이번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 카피해가 빼내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을 할 거고요. 실제로 과거 5G 통신 장비가 중국이 갑자기 잘하게 됐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해킹의 결과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갑자기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그때 막 해킹을 열심히 하고 다녔는데 그러더니 어느 순간 이게 통신 장비라는 게 2G, 3G, 4G까지 잘하고 5G를 잘해야 되는데 화웨이라는 회사가 갑자기 5G부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 그때 그 전에 몇 년 동안 중국 해커 집단들이 너무 전 세계 휘젓고 다녔는데 그 영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검증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지만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반도체 기술을 전 세계의 어떤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서 기술 가져오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어떻게든 매수해서라도 산업 스파이를 시켜서 기술 가져오려고 할 거고, 정말 네덜란드 EUV 노광 장비는 밀수를 해서라도 가져오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그 중국이 대만 침공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TSMC 가지려고 한다고. 그렇죠. 그런 건 또 어떻게 좀 보시는 편입니까? 제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데요. 일단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하나의 리스크로 인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이야기하면 말도 안 돼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인지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애매한 거죠.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요, 이거를 그냥 모른 채 하면 그냥 TSMC의 파운드리에 의존하는 미국 반도체 업체의 7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팹리스들의 70% 이상, 특히나 최선단 공정은 다 TSMC한테 의존하거든요. 그러면 미국 반도체 산업의 어떤 그 근간이 흔들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최첨단 팹을 미국 내에다 지으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대만 총통도 이거 지어주면 자기들 안 지켜줄 거 아니까 굉장히 뭔가 약간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얽혀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거를 TSMC 때문에 지켜주려고 들어가면 이거는 강대국 간의 전면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이 진퇴양난인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았다고 그러면 이제는 가능성이 점점
네, 실제로 석유 전쟁 느낌이네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되면 TSMC를 폭파시켜 버리고 그 TSMC의 엔지니어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리스팅을 해뒀다 그러더라고요. 전쟁 나면 바로 미국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네. 그런 식으로 아마 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수혜로 받았을 게. 그렇죠. 그 덕분에 이제 약간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삼성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삼성도 지금 테일러에다가 첨단 팹을 깔게 되면 이제 그 만약에 우리나라가 뭔가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겼을 때 지켜줄 요인 하나가 없어지는 거죠. 네. 저희 출판사에서 준비하는 원고가 있는데 네. 그게 중국이랑 대만이랑 붙어서 그 전쟁이 나기 전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먼저 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처음에 말도 안 되었는데 그걸 읽으면 읽을수록 이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뭐 시나리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모리스 창 그 TSMC 창업자가 미국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이야기했었거든요. 미국에 가서 저 경쟁력 없다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뭐 낸시 펠로시도 왔다 가고 했지만 어느 순간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미국에다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대만 정부가 지금 바뀌었어요. 대만 정부가 미국에는 5나노까지만 해라고 하는데 TSMC는 아니야 우리 3나노까지 할게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만 정부 입장에서 이제 뭔가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네, 정말 그 3나노 팹이 미국에서 TSMC의 3나노 팹이 제대로 세팅이 돼서 제대로 돌아가게 되면 대만을 지켜줄 요인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뭔가 미국 정부하고 불편하게 해서 뭐 5나노까지만 들어가 이렇게 TSMC를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삼성도 똑같이 지금 미국 네. 가는 거 일부는 정해진 거고 결정됐습니다. 20조를 투자를 하기로. 근데 그게 네. 공장을 나눠서 한국에도 평택인가 네네. 거기도 막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삼성은 어떻게 되는 거지? 삼성도 아마 3나노 첨단 공장을 깔도록 미국이 압박을 하겠죠. 미국에 와서 깔게. 네네. 미국에다가 3나노까지 깔아라.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게 5나노까지만 해라. 약간 그래도 네, 한 개의 허들 정도는 놔두자. 뭐 이 정도 하는 건데. 그럼 삼성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으세요? 그는 뭐 알 수가 없죠. 네, 알 수가 없는 거고 뭐 미국이 어떤 식으로 뭐 압박을 하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게 뭐 앞에서는 악수하면서 뒤에서 이제 그런 흑막에서 벌어지는 거니까. 네. 투자 얘기를 또 다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게 책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아무래도 지금 주도 업종이 잘 안 보이고 있긴 한데 네. 다시 주식 반등 시장이 오면 주도 업종으로 반도체를 꼽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런 근거는 또 뭐 이미 좀 충분히 얘기하신 것 같지만 한 번 더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외국인 수급이 그동안에 워낙 계속해서 한국 시장에 나가기만 했잖아요. 만약에 반대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뭘 사겠습니까? 반도체. 그렇죠. 대한민국의 시총의 거의 뭐 3분의 1이 반도체 관련 섹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뭔가 이 돈을 가진 쪽에서 사기 좀 편한 회사는 자금이 말라가지고 밑에 여리여리한 회사보다는 자금력도 튼튼하고 뭔가 확실한 수요처가 있는 회사들이 투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반도체가 워낙 지금 실적 대비해서 싸져 있잖아요.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들어오기 그리고 뭉텅이로 들어오기 좋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사기 좋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 아마 이제 반도체주들을 살 거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워낙 금리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바이오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바이오 회사들이 지금 CB 발행한 것들이 지금 만기 돌아오는 회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바이오 회사 CB 찍었던 P들이 이걸 주식으로 바꿔 가겠어요? 아니죠. 그냥 금리 제로라도 그냥 돈 받아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차원 발행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뭐 이런 밸류에이션 높고 막 이런 재무적으로 힘든 상황 이런 회사들은 이렇게 고금리 시대에 투자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회사들은 현금 흐름 짱짱하죠. 그리고 기술력 있죠. 그리고 앞으로 뭔가 이 미중 패권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오죽하면 중국이 무슨 1,200억 해서 산업 스파이를 쓰고 기술 빼가려고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만큼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고 저평가한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오늘의 뭐 K모 회사가 갑자기 주가가 올랐는데 뉴스에서 기술 유출 그거 피해본 회사라고
갑자기 주가가 올라요. 그러면 피해보는 회사도 왜 주가가 올라? 아, 저 기술이 저렇게 중요한 거였어? 라고 해서 주가가 오른 거죠. 네. 또 이제 아까 얘기해 주신 거에 이어서 네네. 한때 일본이 잘 나갈 때 그래서 미국이 뭐 슈퍼 301조도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네. 이렇게 눌렀잖아요. 프라하이부터 해서 일본을 눌러서 일본은 그때 이제 그냥 떨어져 나간 거고 네네. 우리한테 수혜가 온 건데 거꾸로 삼성전자 그렇게 막 기를 쓰고 데려가 뭐 그러기 위해서 뭐 바이든도 와서 이렇게 한 건데 네네. 그것도 하면서 동시에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보다 미국이 돈도 많고 뭐 기술이고 뭐고 모든 여건이 더 좋은데 힘들게 삼성한테 목을 맬 게 아니라 자기들이 뭐 조치를 취해서 내부에 하고 일본 누른 것처럼 한국도 그냥 어느 순간 팽하고 자기들이 다 먹겠다 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걱정도 좀 들거든요. 네. 어떨까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연금분리법에서 이야기했던 게 김간불, 김검동이라는 사람은 지금으로 치면요 3나노 팹을 처음부터 끝까지 꾸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슈퍼 엔지니어죠. 이분들은 이제 그런 사람은 그냥 일본에 준 거예요. 쫓아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왜 사람이 중요하냐면 제조라는 비즈니스는요 설계라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공정이라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소재 소부장이라고 하죠. 그냥 소부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세 가지 파트가 중요한데요. 미국은 설계는 정말 잘해요. 세계 최고예요. 설계를 너무 잘하죠. 그런데 제조는 미국의 샘이나 마이클 같은 덩치 큰 저보다 덩치 크죠. 방지복 입고 들어가서 이거 못하죠. 네. 숙련된 엔지니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미국은 70년대, 80년대 다 그 제조 라인이 해외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제조 인력들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소부장이라고 하면 이제 미국이 장비는 정말 잘하죠. 네,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랩리서치나 뭐 KLA나 이런 회사들 정말 장비는 잘하는데 소재가 또 약합니다. 소재, 머티리얼, 뭐 케미칼이라든지 뭐 전구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일본이 정말 잘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포라는 동맹이 왜 생겼냐면 그거를 같이 끌고 가야지 미국이 할 수 있거든요. 네. 혼자는 잘 못하니까. 네, 못합니다. 지금은 이제 반도체라는 게 철저하게 분업화돼 있고 돈으로 다 할 수 있으면 중국도 했겠죠. 네. 그런데 돈으로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제조하면은 그러네. 미국 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이 네.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지만 네. 이제 기술이 자꾸 발전하면 네. 스마트 팩토리니 뭐니 해서 제조도 사람이 아니라 그냥 기술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렇죠. 이제 뭐 AI도 사실 뭐 기계가 뭐 사람을 능가한다고 하지만 그 AI를 트레이닝을 누가 시킵니까? 다 사람이 처음에 테슬라도 처음에 뭐 AI 할 때 라벨링 하는 사람만 수만 명 뽑았다가 나중에 다 학습되고 나서 자르고 그죠? 또 뭔가 AI 초거대 AI로 하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알파고 때도 갑자기 말도 안 되는데 돌을 놓아서 이세돌 구단한테 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또 누가 학습을 시켜야 돼요? 사람이 해야 됩니다. 네. 이제 그러면 그 학습시키는 능력도 능력인 거죠. 네. 그럼 단순히 공장을 가서 일자리를 네. 뺏기는 게 아니라 공장에 갈 때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도 데리고 가겠네요. 그렇죠. 핵심 인력들도 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또 뭐 시민권 주면서 또 뭐 이렇게 하겠죠. 네. 그럼 또 사람도 뺏어가는 거네. 뺏어가는 거죠. 네. 뭐 어쨌든 인재 유치가 이 반도체 전쟁에서 맞습니다. 그거인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그냥 퇴직자들은 퇴직하면 알아서 먹고 살아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놔두니까 이제 이분들은 자녀들이 아직 대학생이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뭐 연봉에 3-4배 줄게 기술 가지고 있는 거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니까 이제 유혹의 손길에 그 사람들 막 마냥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뭔가 이 사람들을 예우를 해주고 뭔가 보듬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제 그런 유혹의 손길에 넘어가는 거죠. 네. 네, 그럼 투자 얘기 또 좀 질문드리면 네. 그 반도체 수요가 정말 무궁무진하잖아요. 아까 네네. 뭐 군사 얘기도 하셨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메타버스 확 뜰 때 한번 재료 매매했다가 손해를 본 적이 있는데 네,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약간 네. 유망한 그 섹터랄까 뭐 네네. 분야는 어디 쪽일까요? 일단 최근에 핫한 게 챗 GPT라는 거. 그죠? GPT라는 게 우리 작년 말만 해도 GPT라는 건 모르는 사람 대부분이었을걸요. 갑자기 챗 GPT라는 게 굉장히 핫해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다가 120조 원을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와 저게 뭔데 저렇게 대박이야? 근데 실제로 해보면 너무 대단한 서비스인 거죠. 그럼 이게 우리가 뭔가 생각하고 있던 수요가 아닌 거죠. 근데 그만큼 AI라는 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돌발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025년부터는 뭔가 그 자율주행차 레벨 3가 본격화되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지금은 사실 반도체에서 자동차 수요가 차지하는 게 1에서 2%밖에 안 돼요. 그런데 레벨 3가 되면요, 지금보다 자동차가 거의 컴퓨터화가 엄청 돼야 돼요. 그러면 그냥 레벨 3는 그냥 바퀴 달린 미니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그냥 깡통차인 거예요. 옛날에 피처폰하고 스마트폰처럼 제대로 된 스마트폰 같은 자동차가 나오는 게 레벨 3부터인 거고요. 그러면 뭐 여기에다가 한 15GB 정도의 디램만 채택한다고 놓고 보면 그냥 연간 자동차 수요가 한 9천만 대 정도 되잖아요. 뭐 업황 좋을 때는 1억 대까지 가니까. 그러면 15GB만 대비하면요, 스마트폰 시장이 새로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근데 지금은 메모리 업체들이 공급 능력이 유례없이 약해져 있죠. 그렇죠. 지금 불황이니까 투자 줄이고 사람 줄이고 그렇죠. 다 줄여 놓는데 갑자기 이런 수요들이 퉁퉁퉁 튀어나오면 또 어느 순간 쇼티지가 나는 거예요. 우리 차량 반도체 작년에 누가 쇼티지 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전에. 그건 왜 난 건가요? 근데 차량 반도체 안 중요하니까요. 자동차에 1, 2%밖에 비중을 안 되는데 만들기는 엄청 어려운데 돈은 안 돼요. 만들니까. 그러니까 다들 그냥 생산 줄여. 그때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지니까 업황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줄이면 뭘 제일 먼저 줄이겠어요. 자동차용 MCU부터 다 줄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자동차를 못 만드네요. 현대가 그래서 반도체 뭐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게 보면요, 이제 약간 스마트폰 제가 사이클을 과거에 이제 기자 시절을 겪었다고 했는데 지나 돌이켜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 OS예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OS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는 OS가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애플은 자체 iOS가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었는데 나머지 업체들, 휴대폰 만드는 업체들은 OS가 없어서 다 망가졌죠. 뭐 블랙베리, 노키아, 다 그렇게 나가 떨어졌죠. 빨리 구글하고 손잡은 삼성은 살아남았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AP예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두뇌 역할하는 칩. 그거를 삼성은 빨리 엑시노스라는 걸 만들어서, 물론 이제 애플하고 관계가 그것 때문에 불편해진 거지만 일단 이게 AP를 만드니까 OS 업체가 딱 붙어서 많이 배울 수 있죠. 그러니까 휴대폰의 최적화 성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LG는 어떻게 했습니까? AP를 퀄컴 걸 썼죠. 그러면 퀄컴하고 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퀄컴하고 한 단계 거쳐서 안드로이드랑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니까 항상 느린 거예요. 뭔가 앞단에서 뭔가 일어나는 변화들을 적용하는데 항상 느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 경쟁이 뒤처진 건데, 지금 그러면 자동차를 놓고 보자고요. OS 누가 장악했나요? 없죠. 아직. 그렇죠. 아직 제대로 된 OS가 없죠. 물론 테슬라는 이제 OS를 잘하는데 그럼 기존 자동차 업체들 OS 어디서 가져오나요?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래서 이번에 CES 2023에서 중요한 게 빅테크들이 가지고 나온 모바일용 모빌리티용 OS가 되게 중요했어요. 누가 향후에 안드로이드가 될까? 이게 첫 번째 관전 포인트인 거고요. 그럼 그 안드로이드 같은 차량용 OS가 생기면 여기에 맞게 누가 AP를 잘 설계할까? 거기서 삼성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차가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냐? 삼성의 길을 갈 거냐? LG의 길을 갈 거냐라는 거는 반도체 AP 설계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는 정말 지금 AP 설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더 어려운 거구나, 현대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 OS는 누가 잡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모르죠. 아직은 그 테슬라는 OS를 자체적으로 쓰니까 이제 애플 같은 모델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자기들 OS를 기반으로 자동차 자율주행차 시장에 나오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기존의 그 내연기관차들이 기댈 때는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OS와 AP, GPU가 이제 제일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엔비디아가 산업 얘기하면 여기서도 튀어나오고 여기서도 튀어나오고, 엔비디아가 진짜 이게 막 되게 많이 걸쳐 있더라고요. 저도 책 보면서 원래 엔비디아를 좋다고 생각하고 좋아했지만 더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AI하고 결국 다 직결되는 건데요. 아마 AI라는 산업이 이렇게 뜨지 못했으면 엔비디아는 그냥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로 그저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이세돌 구단의 그 알파고 사태가 되게 그 AI 연구에서는 되게 중요한 그 어떤 티핑 포인트가 됐는데, 그 전까지는 CPU 기반으로 뭔가 AI를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CPU는 직렬식이죠. 그래서 어려운 난제를 주면 이걸 하나하나씩 해서 이제 이렇게 해결하는 건데, GPU는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매개 변수를 가지고 이거를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더 뛰어나다는 걸 알파고가 보여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이거를 서로 연결해서 쭉쭉쭉쭉 무한 확장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준 거고, 그 이후로는 모든 AI 연구가 GPU 기반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GPU 기반인데다가 이 AI 그 엔비디아는 쿠다라는 생태계가 있거든요.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그 쿠다 생태계로 다 들어온 거죠. 저기 AI 어떤 연구자들이. 네. 그 지금 챗 GPT라고 하는 GPT라는 것도 이 AI 모델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제너러티브, 프리 트레인드, 그리고 이제 그 트랜스포머인데, 그 트랜스포머라는 이 모델이 가장 섹시하니까 다 이쪽으로 붙어서 지금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거죠. 엔비디아가 그런 생태계를 꾸려서 다 뭐 이걸 연구하려는 엔지니어들이 다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엔비디아가 그래서 좋은 건 알겠는데, 네. 근데 이제 옛날 주가 생각하면 네네. 좀 부담되거든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기적으로는 오버슈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아마존이나 뭐 이게 아마존은 2000년대 초반에 보면 뭐 몇 배나 올랐는데, 근데 거기서도 100배가 올랐죠. 네,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모든 디바이스에서 AI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그 미국이 중국을 그 뭔가 반도체를 이렇게 누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AI예요. 왜 그러냐면 AI를 잘 하려면요, 결국 빅데이터가 많아야 되거든요. 빅데이터를 많아서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줘서 슈퍼컴퓨터를 계속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죠. 그 트레이닝 시키는데 GPU가 엄청 들어가요. 그래서 미국이 엔비디아 그 고성 AI 칩을 못 들어가게 막았죠. 그 A100, H100 같은 거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이제 그게 그런 이유가 있는 건데, 그러면 미국의 인구가 4억 명, 만약에 한 3억 뭐 후반, 그리고 중국이 막 한 14억이라 그러면 인구수가 한 4분의 1 정도 되죠. 그러면 보통 그 인구수의 자성으로 그 빅데이터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매년 16배 중국이 미국보다 빅데이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또 프라이버시라는 게 없잖아요. 정보가 다 가져. 그런데 미국은 뭐 하면 소송하고 그러잖아요, 정부에다가.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모으기 너무 좋은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계속 AI 연산해서, 그러니까 AI 연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은 자기들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AI를 연구하는데 제일 핵심인 반도체를 막아버린 거죠. 네. 그러면 아무리 빅데이터가 많아도 이걸 트레이닝을 못 시키죠. 네. 그럼 엔비디아의 네. 대체 회사 이런 네네. 거 없어요? 뭐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GPU 쪽으로는, 서버 쪽은 거의 뭐 엔비디아가 AI 칩 쪽으로는 독보적이고요. 그나마 이제 GPU 그 PC용 GPU 쪽에서 이제 AMD가 뭐 한번 이제 엔비디아하고 한번 해보려고 이제 그 내놔서 조금씩 이제 확장하고 있고, 최근에 인텔도 이제 GPU 쪽으로 이제 들어와서. 네. 인텔은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뭐 그 네. 뭐 그렇긴 합니다. 네. 참 인텔이 한때는 와 정말 제가 반도체 담당할 때만 해도 인텔이 뭐 하나 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는데, 요즘에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네. 인텔이 약간 네. 양치기 소년 되는 느낌도 네. 살짝 있고. 그렇죠. 삼성은 그쪽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GPU 쪽으로요? 네, 네. 독자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 GPU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AMD하고 뭔가 같이 많이 해요. 작년에 그 엑시노스 2200 같은 경우도 AMD GPU를 RDNA2라는 거를 이제 IP 블록을 가져와서 AP를 설계했는데 이게 좀 잘 안 됐죠. 네, 결과적으로. 그런데 계속해서 AMD하고 뭔가 손을 잡고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이제 그 AI라는 거는 결국 그 사람의 두뇌를 모방해서 만드는 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컴퓨터라는 거는 폰 노이만 구조라고 하는데, 이 프로세서가 있죠. 프로세서가 연산이 굉장히 빠른데 그러니까 SSD에서 데이터를 불러오잖아요. 근데 이 처리 속도를 못 따라가요. 그래서 병목이 항상 생기거든요. 그래서 D램이라는 굉장히 그 속도가 최적화된 굉장히 빠른 메모리를 여기 갖다 놓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폰 노이만 구조예요. 모든 컴퓨터는 다 그렇게 되는데 AI는 폰 노이만 구조에 적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프로세서하고 컴퓨터는 메모리가 따로 있는데 사람의 뇌는 프로세서하고 메모리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뉴런과 시냅스 반응처럼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동시다발적으로 하기에 제일 좋은 게 GPU인 거죠. 픽셀 하나하나 다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의 폰 노이만 구조가 이제 점점 더 AI 구조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은 프로세서하고 메모리를 최대한 가까이 붙여놓는 게 지연이 덜하니까
그 방식으로 가다가 지금은 프로세스하고 메모리를 그냥 한 개 넣고 패키징화 해버리는 그게 이제 프로세스 인 메모리라고 해서 그 PIM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AMD하고 열심히 하고 있죠, 삼성이. 네. 얘기 들으면 나 밤에 미국 가서 엔비디아 사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근데 또 초보자들은 그렇게 직접 투자하기 힘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펀드든 뭐 ETF든 간접 투자를 하는데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걸 추천하시죠? 지금 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투자하기 굉장히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네. 저 퇴직연금 거기 네. 뭐 몇 프로 이렇게 해놨는데 마이너스거든 작년에 해놔서. 네. 보통 많이 작년에 들어갔어요. 그쵸. 네. 지금 뭐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ETF 추종하는 거, 네, 뭐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빠질 수 없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23년은 어떤 관전 포인트를 보고 이제 투자에 나서야 될까요? 실적은 엉망일 거예요. 네, 실적은 엉망일 건데 아마 1분기가 제일 안 좋을 것 같고 2분기가 덜 안 좋고 하반기에 돌아설 거예요. 그런데 주가는 지금부터 땡겨버리죠. 선반영이 해버리거든요. 좀 올랐잖아요 이번 네, 그렇죠. 달에. 그런데 그 뒤로 갈수록 더 점점 좋아지니까 네. 또 계속 선반영하면 네. 근데 그거는 약간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네. 삼성이 경쟁에서 좀 이겨가면서. 그거는 이제 실적도 그냥 제가 보기에는 뭐 7만 전자 수준까지는 메모리 가지고 충분히 뭔가 7만 8만 원대까지는 이제 메모리 가지고도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시간의 문제긴 한데 만약에 진짜 과거 전고점을 넘어서는 뭔가 매력적인 모습이 보여지려면 파운드리 쪽에서 뭔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삼성의 현재는 메모리, 미래는 파운드리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스템 반도체. 그 또 특별으로 여기서 10가지 종목 이제 뽑아 주셨는데요. 이 투자하는 스타일마다 선호하는 그런 지표가 또 다르잖아요. 대표님은 어떤 기준으로 여기 10가지 뽑아 주신 걸까요? 일단은 기술의 독보성. 네, 뭔가 어떤 특화된 영역에서 독보적인 기술이 있냐. 그리고 독보적 기술이 있으면요, 불황에도 가격 전가가 돼요. 그러면 가격 전가를 했다라는 그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이익률로 따질 수 있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좋아야 됩니다. 불황에도. 네, 그런 회사 중심으로 받고 그리고 그게 주가에 반영돼 있으면 안 되죠. 네, 주가라는 거는 실적 곱하기 어떤 멀티플의 함수잖아요. 근데 뭐 실적이 아무리 좋은데 멀티플도 좋으면 주가로서 매력은 없죠. 그래서 실적은 좋은데 멀티플이 낮아져 있다. 네, 그런 회사를 중심으로 선정했고 쓰셨을 때 기준으로 10가지 맞습니다. 좀 바뀌었나요 지금? 작년 말 기준이라서 지금하고 크게 바뀌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세밀하게 들어가면 네. 기술의 독자성에 아비코전자가 네. 그런 게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뭐가 있을까요? 아비코전자에. 아비코전자는 수동 소자 업체입니다. 수동 소자 업체인데요. 수동 소자라는 거는 이제 능동 소자라고 하면 반도체 이야기하는 거고 수동 소자는 반도체를 보조해주는 칩인데요. 근데 수동 소자가요 의외로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어정쩡하게 만들기는 되게 뭐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약간 도자기 굽는 기술하고 비슷해서 도자기도 A급하고 B급하고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근데 A급은 대부분 일본에서 만들어요. TDK나 무라타 같은 업체들, 네, 다이유유덴 이런 회사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국내에서 이렇게 하는 수동 소자를 저렇게 안정적으로 하는 회사는 드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DDR5 D램부터 메탈 파워 인덕터라는 새로운 수동 소자가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협력사라는 거죠. 아비코전자가. 근데 그런 역할 대비 네. 시총이 너무 작은 네. 느낌이랄까? 수동 소자는 기본적으로 매출 사이즈가 한계가 있습니다. 매출 사이즈가 그러니까 작아서. 대표적인 수동 소자 업체는 삼성전기예요. MLCC. 그러니까 3대 수동 소자라 그러면 캐패시터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인덕터라는 게 있고 저항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게 3대 수동 소자예요. 어떤 요리에든 깨소금 올리듯이 약간 어떤 전자기기에도 요 깨소금처럼 들어가는 게 수동 소자인데 그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큰 게 캐패시터 쪽이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기나 뭐 사막 콘덴서 같은 회사들이 하는 거고 인덕터하고 저항 쪽에서는 국내에서 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여기 소개해 주신 것 중에 네. 제일 눈에 잘 들어왔던 거는 한미반도체였거든요. 네. 아까 엔비디아 얘기했지만 네. 엔비디아 반도체 AI 반도체의 수혜가 한미반도체다. 네. 이게 그냥 쏙 들어오더라고. 네. 요 얘기도 해주시면 사람들이 쫄깃할 것 같거든요. 일단 한미 반도체는 그동안 이제 후공정 장비 업체라서 밸류에이션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일부 애널리스트는 정말 메모리 장비 회사인 줄 아는 사람들도 많이 계셨고요. 그만큼 은둔의 회사였어요. 근데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특히나 파운드리 쪽 매출 비중이 국내에서 거의 제일 높은 수준의 회사라고 보면 되고요. 대부분이 메모리 쪽 매출 비중이 5%도 안 돼요. 그만큼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의 매출 비중이 높은데 이 회사가 이제 MSVP라는 장비를 해요. 마이크로소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는 장비인데 반도체 패키징을 이제 자르면 뭔가 파티클 같은 게 많이 나오겠죠. 네, 요거를 씻어야겠죠. 씻고 그리고 말리고 옮기고 검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게 그 MSVP인데 원래는 VP만 했어요. 마이크로소라는 거를 일본의 디스코라는 회사한테 사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의미냐면 옛날 현대차가 미쓰비시한테 엔진을 사온 것처럼 40% 로열티를 그냥 디스코한테 준 거예요. 그걸 작년에 국산화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0% 후반대 이익을 내던 회사였는데 이제는 30% 후반대 이익을 내기 시작했죠. 마이크로소라는 부분을 국산화해버리면서. 그런 회사가 그러면 아까 독보적이라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MSVP 시장 세계의 90%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네. MSVP라는 영역에서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지금 주가에 반영된 건가요? 뭐 저는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잘 아시는 투자자분들은 별로 없죠. 밤에반도체 싸요. 제가 손절했거든요. 그래요? 싸다고 하기에는 1조가 넘는데 시총이. 근데 영업이익률이 30% 후반대 영업이익률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죠. 네. 그리고 뭐 AI가 되려면 제가 아까 PIM, 프로세스 인 메모리나 나중에는 컴퓨팅 인 메모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후공정에서 백업해줘야 돼요. 네. 이게 칩을 막 이제 쪼개서 여러 가지 이종 칩끼리 하나로 패키징하는 기술이 중요해지는데 그러면 연결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네. 옛날에 그냥 아파트처럼 단순했거든요. 칩이 그냥 단독주택처럼 단순하거나 아니면 아파트처럼 그냥 수직으로 단순한. 이제는 모든 칩들이 다 그냥 이 우리 파크원처럼 백화점 옆에 지하로는 연결돼 있는데 위에는 건물 이런 식 서 있는 것처럼 네 주상 복합몰처럼 이제 칩이 복잡해지니까 그걸 다 일일이 연결해서 그 오류 없이 해야 되는 그 후공장에서 다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듣다 보니까 삼성전자만 갈 게 아니라 한미반도체도 네. 엔비디아랑 제대로 먹으려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으로 막. 그 지금 사실 챗 GPT 때문에 엔비디아가 떴잖아요. 그럼 국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챗 GPT 쪽의 수요주가 누구냐? 그 엔비디아의 그 H100이라는 그 고성능 AI 칩에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메모리가 있어요. 그게 SK 하이닉스가 납품하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HBM3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D램을 수직으로 쌓아서 TSV 가지고 연결한 거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 SK 하이닉스 주가가 움직이기는 어렵겠지만 그거를 만드는 그 칩끼리 붙이는 장비를 본딩 장비라고 하는데 그걸 한미 반도체 독점해요. 네. 하나만 더 소개해 주시면 뭐 어떤 거 할까요? 골라 주시면. 지금은 장비 쪽보다는요. 약간 그 소재 부품 쪽이 더 매력도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장비는 뭔가 고객사들 투자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많이 팔리는 거니까. 근데 소재 부품은 뭔가 이게 계속 생산만 되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삼성이 DDR5부터 하이K 메탈 게이트라는 공정을 도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하이K라는 게 이제 고유전일 물질인데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HKMG 하이K 메탈 게이트라는 공정을 이제 앞으로 이제 D램 쪽에 많이 적용하게 되면 거기 이제 하이K라는 물질을 납품하게 되니까 좋아지는 거죠. 근데 확실히 이게 얘기 듣다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개별 주식 이렇게 그냥 어설프게 공부한 걸로 투자하는 게 깨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뒷북 치고 하는 게 이 정도 깊이를 못 따라가거든. 그렇죠. 근데 뭐 저렇게 많이 알아야 꼭 투자할 수는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제일 쉽게 그냥 초보자들이 투자를 하기 제일 좋은 거는 삼성전자 하나만 제대로 분석해 보는 거. 네, 제 책에도 나오는데 삼성전자 하나만 분석하면 대한민국 IT 산업을 다 할 수 있어요. 확장을 시키면. 네. 삼성이 안 하는 IT 비즈니스가 거의 없거든요. 네. 아니 이게 진짜 아까 시작할 때 말씀해 주셨지만 책이 읽으면서 그 깊이도 지키면서 이게 근데 진짜 반도체 책들이 다 어렵거든요. 네. 보면 졸아. 네. 역사책 읽는 느낌도 들고. 네. 그리고 그 맥락이 이해되니까 어려운 단어지만 그냥 이렇게 맥락으로 이해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와닿는 게 있었고 반도체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한번 꼭 읽어볼 만한 읽기 쉬운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성공한 겁니다. 끝으로 이 책이 어쨌든 투자라는 제목도 붙어 있고 그래서 투자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라거나 다른 말씀 자유롭게 해주셔도 됩니다. 투자라는 게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뭐 이게 도저히 할 수가 없죠. 뭐 테크 투자라는 게 다 알아야지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꼭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게 반도체 투자가 좋은 거는요. 바텀업으로 투자를 해도 꽤 승률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다 산업과 뭐 이 기업과 이걸 다 알지 못해도 거기에 자기가 괜찮은 회사들 몇 개만 제대로 해서 그 회사만 제대로 파고 그거를 기반으로 약간 확장을 해 나가도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런 회사는 뭔가 이 어느 정도의 실적도 검증이 되고 약간 이제 뭐 어떤 규모도 있고 그런 회사로 시작하는 게 제일 좋긴 하죠. 네.